어떤 고함이나 문 쾅 닫는 소리도 마당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웃음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서연은 무거운 체크문에 가방 2개를 든 채 균형을 겨우 잡으며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귓가에는 남편과 그의 내연녀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맴돌았다. 불과 몇 분 전,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한 집에서 나올 때 그녀는 그 웃음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팔꿈치로 문을 조금 더 열고 더러운 바닥에 짐을 쏟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모욕적인 말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울렸다. 다 가지고 나가. 30살의 남편 민준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문 밖으로 나설 때 소리쳤다. 네 옷가지들 챙겨서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가 어쩌면 그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그는 부엌 문틀에 기대어 화장한 입술에 교활한 미소를 짓고 서 있는 새로운 연인에 대한 감정에 휩싸인 듯 보였다. 내연녀의 금발 웨이브 머리는 서연 쪽으로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가씨인지 젊은 여자인지 서연은 정확한 나이를 몰랐지만 몇 살은 어려 보였다. 그녀는 마치 서연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준 것이 큰 호의라도 되는 양 비웃을 뿐이었다. 서연은 눈물 너머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가 사랑할 줄 알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남자라고 확신하며 결혼했던 그 남자였다.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녀는 겨우 22살이었다. 많은 친구들과 풍성한 음식, 즐거움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의 무관심이 공격성으로 변하는 것과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낯선 여자의 눈에서 조롱의 빛을 보았다.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덩어리를 삼키며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번 달 들어 또 고장이었다. 같은 층의 이웃 아주머니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말뿐이었던 모양이다. 결국 걸어서 내려가야 했다. 출구까지의 3계층 계단이 끝없는 길처럼 느껴졌다. 계단을 하나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더 세게 뛰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단에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소리 없이 쓰라리게 흘러내려 가방 손잡이에 파랗고 붉은 체크문의 위로 떨어졌다. 남편과 내연녀의 웃음소리는 이제 등 뒤 어딘가에서 그녀를 놀리는 듯 들려왔다. 그들은 아마 벌써 문을 닫고 대화를 이어가거나 어쩌면 새로운 삶을 축하하며 와인을 따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자신이 발밑의 땅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소리칠 힘도 자신의 것을 위해 싸울 힘도 머무를 가능성도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모욕감과 고통이 더 강했다. 마침내 거리로 나왔을 때 공기는 날카롭고 거의 타는 듯했다. 그녀는 팔 힘만으로는 더 이상 들고 갈 기운이 없어서 양쪽 가방을 허벅지에 바싹 붙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 생각했지만 답은 저절로 나왔다. 호텔에 묵을 돈이 없었다. 게다가 저축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민주는 공동계좌에서 그녀를 차단했고 그녀 자신의 저축으로는 이 도시에서 며칠도 버티지 못할 터였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긴장 상태였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돈을 벌지 못했다는 끝없는 비난과 질책뿐이었다. 하지만 낡았어도 엄마의 시골집이 있었다. 적어도 거기서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다. 엄마는 다른 도시에 살면서 3년째 먼 친척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 자신의 아파트는 약간의 고정 수입이라도 얻기 위해 셀을 놓았다. 시골집은 버려진 채 비어 있었다. 서연은 그곳으로 향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던 택시 기사들은 물건으로 불룩한 가방을 든 젊은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몇몇이 그녀를 부르며 어디든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서연에게는 돈이 거의 없었다. 자켓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더듬었다. 고작 몇만 원과 동전 몇 개, 버스비라도 충분한 게 다행이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까지는 몇 블록을 걸어가야 했고 그 체크문의 가방들은 마치 1톤은 되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가씨, 정류장까지라도 공짜로 태워줄게요. 한 택시 기사가 그녀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뒤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자존심과 모욕감이 뒤섞였다. 어떤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았다. 동정을 받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아니야, 버텨. 넌 할 수 있어. 지금은 그냥 걸어가는 게 중요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걸으면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결과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음을 떠올렸다. 물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건조하게 말했으며 미래나 아이들에 대한 대화를 피했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불안한 신호들은 있었다. 짧은 시선, 그가 바로 삭제해버리는 짧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들. 하지만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전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있잖아,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녀는 네가 오랫동안 주지 못했던 걸 나에게 줘. 그게 뭔데? 지지, 감탄, 이해. 그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을 얻게 되었다며 온갖 비난을 서연에게 퍼부었다. 그때 그녀는 특히 더 모욕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울면서 자신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민주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아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그녀를 내쫓을 작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는 데는 몇 주가 걸렸다.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서서 서연은 숨을 고르고 눈물을 닦았다. 주변 사람들은 제각기 바빴다. 누군가는 자기 일로 바쁘고 누군가는 아이들과 함께 누군가는 생각에 잠겨 홀로 서성였다. 아무도 서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겨우겨우 무거운 가방들을 들고 올라탔고 손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그녀의 모든 삶이 지금은 뒤틀리고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종점에 도착한 서연은 시외버스가 다니는 터미널에서 내렸다. 타야 할 버스까지는 거의 1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아 행복하거나 걱정에 잠겨 있더라도 자신처럼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길에 놓이지는 않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 했었다. 역시 엄마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마지막 대화들을 떠올렸다. 엄마는 민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연 자신이 잘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남자는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면 항상 떠나는 법이야. 붙잡았어야지. 이런 비난은 서연에게 날카로운 고통을 안겨주었다. 적어도 엄마만은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결국 그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혼자 남겨졌다. 1시간은 고통스럽게 길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가방을 잡고 허리와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힘겹게 가방 하나를 버스 안으로 밀어넣고 다음 가방을 올렸다. 백발의 버스 기사 아저씨가 좁은 통로로 가방들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한 승객이 그 짐짝들이 통로 전체를 막을 것이라고 투덜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하고 창가 쪽에 앉았다. 엄마의 시골집으로 가는 길은 길었다. 버스는 시골길을 따라 덜컹거렸다. 창밖으로는 밭과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고 때로는 주유소와 길가 식당들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반짝였다. 서연은 멍한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경영학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집이 없고 주거와 돈 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할 때는 더욱 그랬다. 시골집의 환경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당분간은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다. 온수도 나오지 않고 난로는 나무를 떼야 했으며 전기는 겨우 들어왔고 지붕은 오랫동안 새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거기서 지내다가 근처 마을 가게나 식당에 취직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 그녀는 생각했다. 버스가 급정거했고 서연은 좌석에서 몸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기사가 창밖 누군가에게 소리쳤다. 몇몇 승객이 불만을 표하며 투덜거렸다. 서연은 한숨을 쉬고 시계를 보았다. 목적지 정류장까지 아직 30분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계획이 필요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바닥을 치고 다시 처음부터 삶을 건설해야 할 때일지도 몰라. 버스가 작은 시골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 외에는 아무도 내릴 사람이 없었다. 기사는 그녀의 짐가방을 힐끗 보더니 물었다. 아가씨 마중 나온 사람 있어요? 도와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무거운 가방을 끌어안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다리는 피로로 떨렸다. 그녀는 트랙터와 차들이 심하게 망가뜨린 비포장 도로를 걸었다.
곳곳에 큰 웅덩이와 진흙이 있어 발목까지 빠지지 않으려고 길을 돌아가야 했다. 지평선의 낡은 시골집들의 익숙한 윤곽이 보였다. 그중 일부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많은 집이 비어 있었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 뒤에 너무나 조용하게 느껴졌지만 서연은 평온함보다는 슬픔과 뒤섞인 불안감을 느꼈다. 마침내 기울어진 말뚝이 있는 익숙한 울타리가 보였다. 대문은 비뚤어져서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서연은 칠이 벗겨진 작은 쪽문으로 들어갔다. 문을 밀자 길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녀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실망스럽게도 지난 겨울과 봄 동안 마당은 잡초와 덤불로 뒤덮여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아무도 이 땅을 돌보지 않았다. 서연은 잡초 덮인 길에 가방을 던지고 뻐근한 어깨를 문지르며 허리를 폈다. 절망의 눈물이 눈에 고였다. 이게 내 새로운 집이구나.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시골집. 처마 밑에 쌓아둔 장작은 이미 썩어서 불을 피우는데 쓸모가 없을 터였다. 정말로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시선을 멈췄다. 현관 옆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비싼 외제차는 아니고 낡은 국산차였지만 잘 관리된 모습이었다. 여기에 누가 있을 수 있지? 머릿속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 이웃들은 오랫동안 이곳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차가 있다니 엄마가 떠나고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불청객이 들어온 것일까?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때 집 뒤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키가 크고 30대 정도로 보였으며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어떤 도구들을 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인사하듯 손을 들었다. 서연 씨 맞죠? 그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자는 그녀가 당황한 것을 눈치채고 서둘러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이웃이에요. 길 건너편에 살아요.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몇 가지 집안일을 부탁하셨어요. 혼자 오실 줄 알았는데.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웃이라니. 엄마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있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바꿨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논리적인 설명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의 무거운 가방을 보고 마당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서연은 당황하며 물러섰지만 이내 그에게 가방 하나를 건넸고 그는 힘들이지 않고 들어 올렸다. 실례가 많았네요. 그는 그녀의 어색한 표정을 보고 말했다. 정말로 여기서 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따님이 한동안 와서 지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어머님이 지붕이랑 울타리 수리를 부탁하셨거든요. 아, 그럼 엄마는 딸이 시골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아무런 지지나 전화 한 통 없으셨다니. 그저 집을 준비시키기 위해 아는 이웃을 고용했을 뿐이었다. 서연은 이 사실에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한편으로는 적어도 지붕이 새는 것은 멈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가 또다시 딸의 감정을 들으려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다. 집으로 들어가시죠. 지훈이 제안했다. 제가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붕은 부분적으로 고쳤는데 얼마나 튼튼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확인해봐야 해요. 울타리도 손봤는데 솔직히 이건 답이 없어요. 낡은 걸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나을 거예요. 서연이 현관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갑자기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긴 여정과 스트레스 끝에 마지막 남은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남자는 현관문 안쪽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돌아섰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대답 대신 서연은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았다. 이전의 삶에서 사실상 밀려나 도착한 엄마의 시골집에서 그녀는 절망을 터뜨렸다. 모욕감, 배신감, 상처받은 자존심, 혼란이 모두 뒤섞였다. 지훈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 그는 그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꿈치를 건드렸다.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차라도? 제 차에 보온병이 있어요. 오래 있을 것 같아서 챙겨왔거든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바로 앞에 있는 이 완전히 낯선 사람이 최근 며칠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친절을 베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멈추려고 손으로 눈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차로 달려가 보온병과 플라스틱 컵을 가져왔다. 서연은 숨을 고르려고 현관 계단 맨 위에 앉았다.
지우는 그녀에게 약초 향이 나는 뜨거운 차를 따라주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셨고 따뜻한 쓴맛이 위장으로 내려가면서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몇 분 동안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묻거나 압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반면에 서연 자신은 털어놓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다. 결국 남자가 그녀의 손바닥에 난 상처를 발견하면서 침묵이 깨졌다. 저기 보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바닥을 만졌다. 다치셨네요. 서연은 멍하니 손을 내려다보고는 가방을 끌다가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에 긁혔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알아채지도 못했는데 이제야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차로 가서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과산화수소, 탈지면, 반창고를 꺼냈다. 이리 줘봐요.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며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해요. 이런 보살핌은 서연을 당황하게 했다. 남자가 이렇게 바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말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녀의 마음이 온통 자신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서 특별한 고마움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의 행동에서 따뜻함은 느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가방에서 반창고나 다른 걸 찾을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 모든 게 엉망이네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지훈이 손을 내저었다. 자, 제가 짐을 집 안으로 옮기는 걸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이미 늦었지만 내일은 같이 청소하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뭘 빨리 고칠 수 있는지 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정리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하고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환기와 제대로 된 난방이 없으니 모든 것이 곰팡내 나는 것은 당연했다. 지우는 신선한 공기를 조금이라도 들이기 위해 먼저 창문들을 활짝 열었다. 벽지는 축축했고 바닥은 부풀어 올랐다. 아주 어릴 적 이 시골집은 엄마와 함께 즐거운 여름날을 보냈던 마법 같은 장소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다. 저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비 온 뒤에 지붕이 어떤지 좀 볼게요. 편히 계세요. 지훈이 말하며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네. 그녀는 아직 이곳에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락방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로 사라졌다. 혼자 남게 되자 서연은 구석에 있는 삐걱거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긴 여정과 스트레스로 눈꺼풀이 감기는 것을 느꼈다. 방바닥이라도 닦고 소파에 깨끗한 시트를 깔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5분만 쉬고 일해야지. 그녀는 생각했다. 잠은 예기치 않게 마치 구덩이에 빠지듯 찾아왔다. 머릿속에서는 남편 민준이 웃으며 내연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텅 빈 아파트, 불만스러운 표정의 엄마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마치 실패와 모욕에 끝없는 구덩이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러다 주위가 조용해지고 그녀는 어둡고 끈적한 졸음에 빠져들었다. 서연이 눈을 떴을 때는 창밖이 이미 어두웠다. 천장 아래 희미한 전구가 켜져 있었다. 지훈이 불을 켠 모양이었다. 코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신선한 냄새가 났다. 환기가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방이 축축하다는 느낌은 남아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을 일으키자 옆 테이블에 샌드위치가 담긴 접시와 찻잔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생각을 확인시켜주듯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지훈이 헝겊으로 손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아, 깨셨네요. 깨워서 미안해요.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당신도 쉬어야죠. 오늘 일은 이만하면 된 것 같아요. 서연은 아직 잠이 덜 깬 채 눈을 비비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를 덮어주고 먹을 것도 준비해 주셨네요? 그는 당황했다. 네, 당신이 잠들었길래. 그냥 조용히 추운 소파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도 먹어야 내일 기운이 날 테고요. 서연은 어쩐지 미안해졌다. 그는 이미 지붕 수리와 다른 일들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녀의 저녁까지 챙겨주고 있었다.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고맙습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해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걱정 마세요. 그가 손을 내저었다. 어머님이 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가능할 때마다 와서 돕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 일이 있으니까요. 지붕은 이제 새지 않아요.
임시로 막아뒀어요. 내일 제대로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울타리도 내일 끝낼 거고요. 적어도 제대로 다치게는 할 거예요. 만약 완전히 새로 하기로 결정하시면 제가 자재를 가져오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동안 잠만 자고 밥만 먹는 상태로 앉아있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지우는 분명일에 대한 합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제 번호 남겨드릴게요.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또 뭐가 필요한지 볼게요.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켰다. 연락처를 저장하기 시작했다. 화면이 깜박였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다. 민준이 공동계좌에서 그녀를 차단했으니 휴대폰 요금도 곧 사치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씁쓸하게 그 사실을 떠올렸지만 적어도 지금은 전화가 작동하고 번호를 저장할 수 있었다. 네, 고마워요. 그녀는 반복해서 말하며 소파에서 일어섰다. 몇 분 사이에 너무 많은 감사의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외에는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 내일은 저도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도울게요. 알겠어요. 내일 봐요. 지훈이 말하며 출구로 향했다. 문턱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서연 씨, 조심하세요. 가스레인지가 낡았고 가스통도 상태를 몰라요. 제가 아직 집에 가스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배관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요. 전기포트로 데워드세요. 찬장에 있을 텐데 고장 나지 않았다면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 말과 함께 그는 나갔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담요를 끌어안고 서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의 혼합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남편의 배신과 어머니의 지지 부족에 씁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호기심을 느꼈다. 세상에는 아직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식은 차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힘들게 씹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피로가 몰려왔지만 이제는 소파에 뭐라도 깔아야 했다. 가방에서 낡은 담요와 시트를 꺼냈다. 민준이 그녀를 문 밖으로 내쫓을 때 급하게 챙긴 것들이었다. 이불은 없었으니 당분간은 담요만 덮어야 했다. 내일 다락방에서 할머니의 낡은 물건들 중에 쓸만한 것이 남아있는지 찾아봐야 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대로 잠자리를 마련하고 좀 더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누워 창밖의 정적에 귀를 기울였다. 도시에서는 항상 차 소리, 이웃의 발소리, 엘리베이터 소리로 시끄러웠다. 여기는 완전한 정적. 가끔 바람에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뿐이었다. 이 정적은 압박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진정시켰다. 얼마 후 서연은 최근 사건들의 기억 조각들로 가득 찬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이제 민준과 그의 내연녀가 주인이 된 아파트가 꿈에 나왔고 닫힌 문을 두드리며 헛되이 지난 삶을 되찾으려 애쓰는 꿈을 꾸었다. 아침은 햇살이 아닌 오랫동안 닦지 않은 더러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하고 회색빛의 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등이 쑤시는 것을 느꼈다. 밤새 소파의 스프링이 그녀를 짓눌렀던 모양이다. 그녀는 작은 부엌의 싱크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수돗물에서는 녹물이 나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세수라도 할 수 있었다.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망연자실한 표정. 솔직히 말해 꼴리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다. 자켓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지난밤에는 제대로 둘러볼 틈이 없었다. 마당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다. 곳곳에 마른 줄기들이 솟아 있었고 발밑은 온통 잡초였다. 옆에 서 있는 창고의 지붕도 내려앉은 것 같았다. 어릴 적 엄마와 수박을 먹으며 앉아있기 좋아했던 벤치는 이제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었다. 엄마가 웃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서연이 손바닥에 씨를 뱉을 때였다. 그때는 그들 사이에 단순하고 따뜻한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았다. 지금은 벤치도 관계도 모두 금이가 있었다. 이 갑작스러운 향수가 그녀를 기운나게 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슬픔의 물결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속삭였다. 그만, 이제 움직여야 해. 우선 쓰레기를 치우고 집을 환기하기로 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절망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서연은 집으로 들어가 쓰레기 봉투와 낡은 걸레를 꺼내고 바닥을 닦을 물을 담을 대야를 겨우 찾았다. 먼지를 닦았지만 걸레는 금세 더러운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씩 방들은 덜 음침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옷은 의자에 개어놓고 드레스 몇 벌은 녹슨 옷걸이에 걸었다. 수건 몇 장과 침구류는 할머니가 살던 시절부터 남아있던 작은 장에 넣었다. 일은 힘들었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마당으로 검은 차가 들어왔고 그 안에서 지훈이 내렸다. 그는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집으로 향하며 말했다. 잘 주무셨어요? 서연은 어색함에 겨우 미소를 지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밤은 힘들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럭저럭요. 그녀는 얼버무렸다. 그런데 벌써 오셨네요.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지붕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참, 이거 새 전기주전자예요. 어제 보니까 여기 있던 건 고장 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방치돼서. 뜨거운 물이 필요할 테니 받으세요. 그는 그녀에게 상자를 내밀었다. 서연은 당황하며 상자를 보고 상표를 읽었다. 저렴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저에게 공사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움에 대해서도 돈을 주시거든요. 집을 살만한 상태로 만드는 걸 돕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새 주전자는 그 임무의 일부예요. 그리고 저도 차 마시고 싶을 때 편하고요.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됐어요. 남자가 손을 내저었다. 자, 이리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뭘 했는지 얘기해줘요. 저는 그동안 연장을 좀 챙길게요. 오늘은 울타리를 마무리하고 가스통에 뭐가 문제인지 좀 봐야겠어요. 가스관을 점검해줄 만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마당으로 나갔고 서연은 뭔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를 한 곳에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지우는 울타리 옆에 서서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가늠하고 있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에게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서연아! 울타리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돌아보았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마 다른 구역의 이웃인 듯 했다. 여자는 울타리 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은 누구인지 몰랐지만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이웃은 재빨리 울타리를 돌아 쪽문으로 나타났다. 약간 통통하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얼굴은 인자해 보였다. 손에는 어떤 전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있었다. 네가 아마 미숙 씨 딸이구나. 나는 옆집 아주머니야. 나 기억하니? 예전에 네가 아직 어렸을 때 네 엄마랑 가끔 서로 돕고 지냈는데. 서연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녀는 이웃이 분명 친근하게 다가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느끼며 약간의 따뜻함을 느꼈다. 죄송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서요. 괜찮아. 여자가 손을 내저었다. 집에 불이 켜진 걸 보고 지훈 씨가 여기서 일하는 걸 보고 네가 온 줄 알았지. 그래서 막 부친 따끈한 전 좀 가져왔어. 집안일로 바빠서 요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서연은 전이 담긴 그릇을 보았다. 거기서 감자와 구운 양파 냄새가 풍겨왔다. 입에 침이 고였다. 아침부터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힘은 많이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릇을 받으며 말했다. 마침 잘 됐네요. 그래, 먹어봐.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러고는 주위를 둘러보고 지훈을 보았다. 아직도 일하고 있구먼. 어제 가고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지훈이 웃었다. 제가 어떻게 안 오겠어요. 할 일이 산더미인데요. 지붕도 고쳐야 하고 울타리도 고쳐야 하고 나중엔 가스도 연결해야죠. 그럼 잘하네. 서연이 정착하는 거 좀 도와줘. 엄마도 없이 혼자 있잖아, 지금. 그 말에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혼자. 그녀는 그 단어를 되새겼다. 그렇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남편은 등을 돌렸고 엄마는 다른 도시에 있었다. 여기에는 그저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연한 사람들 뿐이었다. 옆집 아주머니는 작별 인사를 하고 행운을 빌어주며 떠났다. 서연은 그동안 지훈에게 주전자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전과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 컵을 가지러 집으로 가려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5분 안에 울타리 일을 마치고 가겠다고 했다. 5분 후 그들은 창고에서 가져온 접이식 테이블에 앉아 현관 옆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접시에 전을 놓고 차를 따랐다.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한 무거운 생각만 아니었다면 그 순간은 거의 아늑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지훈이 차를 마시며 물었다.
얼마나 오래 머물 생각이에요? 서연은 눈을 내리깔았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녀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불확실하게 시작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다가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아파트 구할 돈도 거의 없고요. 돈도 못 버는데 월세를 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 마을이나 가까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아볼까 해요. 지우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혹시 농장이나 가게에서 일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요? 이 근처에 농장 하나가 있는데 거긴 항상 일꾼을 구하거든요. 근데 물론 힘든 일이죠. 서연은 슬프게 웃었다. 힘들다는 건 약한 표현이겠죠. 저는 평생 도시에서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모든 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니. 어떤 경력이었는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사무관리직으로 일했어요.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작업하고 계약서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작은 회사였죠. 제 남편. 아니, 이제 전 남편이 된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꽤 성공적이었어요. 최근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이렇게 됐죠. 그녀는 전이라는 단어가 고통스럽게 들렸기 때문에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줄은 몰랐지만 아마도 긴장이 배출구를 필요로 했던 모양이다. 지우는 들으며 정보를 소화하는 듯 했다.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죠. 알아요. 서연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결혼한 적 있었어요? 네, 했었죠. 그가 짧게 대답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도시에서 엄마랑 살아요. 몇 년 전에 이혼했어요. 큰 싸움 없이.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요. 그래도 아들은 자주 보러 와요. 제가 돈으로 지원해주고요. 이해해요. 서연이 조용히 말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사적인 질문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을 다 먹을 때까지 침묵했지만 공기 중의 긴장은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마음속에 희망과 비슷한 작지만 어떤 감정이 타올랐다. 결국 그녀는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주변에는 이 친절한 이웃과 기꺼이 도와주는 지훈이 있었다. 어쩌면 정말로 터널 끝에 빛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스쳤다. 자, 지훈이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차 잘 마셨어요. 울타리 마저 하러 가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서연은 청소를 계속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곧 강한 균열 소리를 듣고 놀라 뛰쳐나왔다. 그녀가 마당으로 뛰쳐나왔을 때 지훈은 이마를 닫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몇 개의 널빤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울타리는 이제 더욱 해체된 모습이었다. 아, 괜찮아요. 그가 그녀의 놀란 얼굴을 보고 설명했다. 계획대로예요. 낡은 널빤지를 먼저 다 떼어내고 새 것을 고정하려고요. 보시다시피 다 낡았잖아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는 분주하게 지나갔다. 지우는 울타리를 수리하고 다시 한번 지붕을 점검했다. 서연은 창문을 닫고 묵은 때를 벗겨내고 침구류를 햇볕에 내다 널어 조금이라도 환기시켰다. 저녁 무렵 지우는 가스관 작업을 위한 자재를 가지고 며칠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났다. 서연은 혼자 남았고 정적이 다시 마당을 감쌌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쓰러져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꼈다. 일은 잠시나마 과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마자 머릿속에는 다시 민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끝난 걸까? 그녀는 자문했지만 그가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서연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마음을 다잡고 엄마에게 전화하기로 했다. 지훈과의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정확히 어떻게 도울 생각인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휴대폰은 계속 신호를 잡지 못했다. 이곳은 신호가 불안정해서 가끔 밖으로 나가거나 언덕으로 올라가야 했다. 어두워지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에 가게에 갈 때 전화하기로 했다. 마을의 식료품 가게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이를 닦고 서둘러 몸단장을 한 뒤 마을 광장이라 할 수 있는 낡은 마을 회관 앞 장소를 향해 집을 나섰다. 서연의 기억으로는 그곳에 가게가 있었다. 200m쯤 걸어가자 과연 식료품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단층 건물이 보였다. 주변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고
가끔 차들만 지나갔다. 안으로 들어가 빵, 우유, 시리얼, 약간, 버터를 샀다. 돈이 얼마 없어서 가장 필요한 것만 골라야 했다. 가게에서 나오자 휴대폰 신호가 잡히는 것을 발견하고 엄마 번호를 눌렀다. 응, 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별일 없니? 서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물어볼 것이 많았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엄마, 저 시골집에 온 지 이틀 됐어요. 잘 지내세요? 난 괜찮아. 일하고 있지. 거긴 다 괜찮니? 지훈 씨가 수리하고 있다며. 너랑 약속했다고 하던데. 서연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또 이런 식이다. 자신의 참여 없는 일방적인 통보. 네, 지붕도 고치고 울타리도 수리하고 있어요. 엄마가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긴 한데.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괜히 말해서 뭐 하겠니? 너도 내일이 있을 텐데. 네가 오기 전에 집을 준비해두고 싶었지만 언제 올지 몰랐어. 지훈 씨는 어차피 수리를 위해 고용된 상태였으니 그냥 하라고 했지. 내가 돈은 주니까. 그는 실력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평온함, 심지어 냉담함마저 묻어났다. 마치 딸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어떠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민준이랑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걸 아셨어요? 당연히 알았지. 네 남편이 나한테 전화 안 했을 것 같니? 전화했어. 너희가 잠시 떨어져 있는 거라고. 네가 고집이 세서 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난 끼어들지 않았어. 너희 둘 다 어른이잖아. 그런데 네가 시골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구나. 길거리에서 자는 것보다는 낫지. 서연은 속에서 모든 것이 들끓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엄마는 딸이 집도 남편도 없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별로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엄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지지? 엄마가 말을 끊었다. 얘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돈 모으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살라는 것뿐이야. 내 상황은 내 순진함의 결과야. 남자한테 기대지 말고 오직 너 자신에게만 기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지쳤다. 서연은 길거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엄마에게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항상 강하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한 방울의 공감이라도 바랐던가. 알겠어요. 그녀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조언 고마워요. 노력할게요. 그래. 엄마가 응답했다. 돈은 못 보내줘. 나도 여기서 남는 게 별로 없거든. 네 사촌, 삼촌도 도와줘야 하고. 하지만 시골집 정리하는 건 괜찮아. 지훈 씨가 도와줄 거야. 너도 좀 거들어서 채소라도 심어봐. 먹을거리는 생기겠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채소를 심는 것은 지금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엄마와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식료품이 든 봉지를 들고 천천히 시골집으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곱씹었다. 엄마 말이 맞아. 나 자신에게 의지해야 해. 이성적으로는 맞았지만 서연은 짓밟힌 기분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훈계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하지만 엄마에게서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와 혼자 남게 되자 그녀는 작은 전기포트로 새 주전자에서 물을 끓여 물에 오트밀을 타서 먹고 차를 마셨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먼저 일자리를 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이장님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일자리가 있는지. 없으면 군청 소재지로 가야 해. 이런 생각들로 그녀는 조금 진정되었다. 인생은 쉽지 않지만 출구는 찾아야 했다. 지훈이 이틀 후에나 올 것이기 때문에 서연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옆집 아주머니 댁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 아주머니는 집에 있었고 손님을 반갑게 맞았다. 어서 들어와. 뭘 두드리고 그래. 여자가 문턱에서 그녀를 맞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집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빵 굽는 냄새와 어떤 약초 냄새가 났다. 서연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저기, 아주머니. 그녀는 어색하게 시작했다. 이 근처 마을이나 읍내에 일자리 아시는 거 없으세요?
돈이라도 좀 벌고 싶어서요. 혹시 판매원이나 관리직 구하는 사람 없을까요? 아주머니는 즉시 생각에 잠겨 눈썹을 찌푸렸다. 여기 기업들은 많이 문을 닫았어. 가게 두어 개랑 개인 술집이 있고 학교 주방에 보조가 부족하다고는 하던데 거긴 월급이 쥐꼬리만 해. 농장에 갈 수도 있지만 그건 힘들지. 다른 방법이 없다면야. 서연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가 생각하는 농장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곳이었다. 학교 주방 보조는 아마 음식을 나눠주는 일만 할 것이고 월급으로는 도시에 가야 할 때 차비도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선택지가 없었다. 혹시 면사무소는요? 그녀는 경영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맞는 직책이 있기를 바라며 물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거긴 자리가 꽉 찼어. 우리 이장님한테 한번 가봐. 이장님은 친절한 분이야. 아마 군내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알려줄지도 몰라. 그리고 군청 소재지로 가보는 것도 시도해봐. 거긴 기회가 더 많을 테니까. 그녀는 한숨 쉬며 말했다. 요즘 시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권해주는 차를 마시고 나왔다. 그녀는 먼저 이장님을 찾아가기로 했다. 길 끝, 회관 옆에 작은 면사무소가 있었다. 이장님인 박 선생님은 배가 불룩하고 인자한 얼굴을 한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서류로 가득 찬 낡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 노크하고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어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 그가 쉬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온 이유를 설명하며 일자리가 없는지 물었다. 박 이장님은 듣고 나서 턱을 문질렀다. 아가씨, 우리 마을은 뭐든 부족해. 식료품점, 술집, 회관, 우체국, 작은 학교, 어린이집이 전부요.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당신을 채용하겠지만 없어요. 이해하죠? 농장에 가면 거긴 육체 노동이야. 속골이나 비틀어야 한다고. 당신한테는 안 맞을 거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장님은 군청 소재지로 가보라고 조언했다. 그곳에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매일 버스로 통근하는 것은 그리 편하지 않고 집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았다. 전반적인 상황은 명확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고 군청 소재지로 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이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불행히도 군청 소재지로 가는 다음 버스는 30분 후에나 있었다. 그녀는 붐비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 돈은 얼마 없었지만 적어도 차비는 충분했다. 군청 소재지에서 그녀는 가게와 기관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물었다. 어떤 곳은 이미 자리가 찼고 어떤 곳은 월급이 너무 적었다. 몇 번은 연락처를 남겼다.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무도 희망을 주지 않았다. 작은 도시에서 그녀의 사무관리 기술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주로 필요한 거는 판매원, 계산원, 청소부, 짐꾼, 드물게, 공공서비스 분야의 자리였지만 어디서나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뿐이었다. 내일 계속하자. 그녀는 정류장으로 나오며 생각했다. 하지만 곧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가 저녁 늦게 3시간 후에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3시간을 버스를 기다리며 도시를 목적 없이 배회해야 했다. 해질녘에 지쳐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쪽문을 열고 놀라 멈춰섰다. 지훈이 또 와 있었다. 이틀 후에나 올 예정이었는데 그의 차가 마당에 서 있었고 그는 집 입구 근처에 파이프를 고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그를 불렀다. 왜 여기 계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아, 계획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좀 비어서 미루지 않고 빨리 끝내려고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서연은 그저 한숨을 쉬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일자리 구하는 중인데 힘드네요. 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미 새 가스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낡은 것은 구멍이 나 있었다. 그는 또한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수리했다. 이제 살기가 더 편안해질 것이다. 그녀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별말 없이 그녀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피곤하시겠네요.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전 이거 마치고 갈게요. 서연은 집으로 들어갔다.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맴돌았다. 지훈 씨는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돈을 낼 수도 없구나. 빚만 지고 있네. 물론 엄마가 그에게 돈을 지불하지만 이 모든 추가적인 방문과 선물까지 계약에 포함되었을 리는 없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남자는 이미 정원 호수로 손을 씻고 있었다. 저기 서연 씨.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제 친구가 군청 소재지에서 작은 세차장을 운영하는데 아내가 격리를 보고 있거든요. 가끔 사무실에 보조를 구하기도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적어도 일자리는 생길 텐데요.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제발요. 물어봐 주세요. 오늘 거기 갔었는데 마땅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좋아요, 내일 전화해 볼게요. 그 친구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거긴 보통 이직률이 높지 않은데 혹시 모르죠.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어떤 기회라도 생겼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었다. 저축을 시작할 월급만 있으면 되었다. 그러면 아마 방 하나라도 아니면 도시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잡으려 했으며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에이, 괜찮아요. 그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우리는 거의 이웃이잖아요. 뭐, 당신 어머니랑 이웃이라는 뜻이지만 당신이 자립하는 것도 도와야죠. 그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우는 난로 부품을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났다. 서연은 마당에 서서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숨쉬기가 조금 편해진 것 같다고 느꼈다.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 같았지만 적어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지후는 거의 모든 긴급한 작업을 마쳤다. 울타리는 제대로 섰고 지붕은 새지 않았으며 집안은 깨끗해졌다. 약하지만 안정적인 가스 공급도 이루어졌다. 그는 서연이 창고에서 찾은 세탁기를 연결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서연은 몇 번 군청 소재지에 갔지만 아직 성과는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면접에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우는 친구와 이야기했고 한 달 후에 격리보조 자리가 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려봐요. 지훈이 말했다. 그동안 임시직이라도 찾아보고요. 서연은 기다리기로 했다. 매일 집을 청소하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가끔 가게에 가거나 옆집 아주머니 댁에 들렀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아주머니는 수다 떠는 것을 좋아했고 서연에게는 그것이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민준의 배신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계속 아팠다. 그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전화하지 않았다. 가끔 그들이 커플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곧 모욕감과 분노가 그녀를 덮쳤다. 일과 집안일로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었다. 어느 날 지훈이 다시 자재를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마당에서 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전날 도시의 공통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민준과 그의 내연녀가 함께 새 집을 꾸미고 있으며 심지어 그녀를 미래의 아내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의 심장이 조여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준이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랐는데 그는 그녀 없이 행복한 모양이었다.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다가오며 물었다. 서연은 눈물을 삼켰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터져나왔다. 그냥 도시에서 온 소식이에요. 제 남편은 저를 완전히 잊고 이미 새로운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우는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해하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솔직히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돼요.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당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연은 흐느꼈다. 그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처받아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말이 맞다는 건 알지만 소중했던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었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해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상황은 달랐지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가라앉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이제 겨우 27이잖아요.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그가 짐을 내리러 갔을 때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지훈도 많은 것을 겪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조용한 피로감과 결단력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날이 가고 서연은 점차 시골 생활에 적응했다.
작은 텃밭에 파슬리와 상추를 기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남겨둔 씨앗을 찾았다. 옆집 아주머니는 토마토 모종을 나눠주고 자주 집에 초대했다. 그렇게 서연에게는 작은 기쁨이 생겼다. 자신의 손으로 심은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 지우는 3일에 한 번 정도 찾아왔다.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때로는 정말로 무언가를 마무리하러 왔다. 한편으로 서연은 어색했다. 공식적으로 모든 작업은 이미 끝났고 엄마가 지훈의 끝없는 방문에 대해 돈을 지불할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끔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들러서 도움이 필요한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관심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밀가루 한 봉지나 부러진 삽 대신 새삽과 같은 사소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어느 저녁 해질녘에 그가 왔을 때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웃들은 떠나고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엄마가 아직 더 쾌활하고 가벼운 사람이었을 때 여기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몇 번의 실패 후 엄마가 어떻게 딱딱하고 차가워졌는지도.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가끔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당신은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내와는 왜 이혼했어요? 비밀이 아니라면요. 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마 어떤 세부 사항을 떠올리는 듯했다. 우리는 어리석게 만났어요. 그가 천천히 시작했다. 저는 그때 막 군대를 제대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죠. 결혼하기로 했지만 곧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끊임없는 다툼, 오해. 솔직히 저는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그녀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혼 소송을 냈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는데 서로를 괴롭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은요? 서연이 물었다. 아들은 그녀와 함께 있지만 제가 자주 찾아가고 양육비도 줘요. 아이는 우리 실수에 책임이 없잖아요. 서연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훈에게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마도 답은 저절로 나왔을 것이다. 그는 자주 이곳에 와서 그녀를 도왔고 여자친구나 아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 혼자일 거야. 서연은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배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관심과 보살핌을 느끼는 것이 기뻤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서연은 지훈에게 머물러 달라고 초대했다. 그는 동의했고 그들은 부엌의 깜박이는 전구 아래에서 함께 식사했다. 조용한 대화, 간단한 음식. 갑자기 서연은 거의 아늑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그런 평온한 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에 놀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확신했는데 지금은 이미 단순한 순간들에 조금이나마 기뻐할 수 있었다. 지훈이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그를 문까지 배웅하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서 길을 잃었을 거예요. 길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강하니까.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서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갑자기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떤 연속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지만 지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차에 타고 떠났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겨졌다. 슬펐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며칠 후 시골집에 머문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지훈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차장에 격리 보조 자리가 비었다고 했다. 서연은 면접에 초대받았다. 그녀는 기뻐하며 다음 날 아침 남은 옷 중에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군청 소재지로 갔다. 긴장으로 떨며 그녀는 세차장과 관리 사무실이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건물로 들어갔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와 자신을 안드레이라고 소개했다. 지훈 씨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그녀는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 애쓰며 앉았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서류 작업 경험이 있으며 회계 프로그램도 조금 다룰 줄 안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자, 보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일은 복잡하지 않지만 격리를 도와 서류 일부를 처리하고 전화를 받고 고객과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작은 사업이지만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가끔 월말에 보고서를 마감해야 할 때는 야근해야 할 수도 있고요. 괜찮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바닥을 닦거나 농장에서 진흙을 만지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안드레이가 말을 이었다. 주말에 나와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직원이 근처에 살았으면 합니다. 군청 소재지에 집이 있으세요? 아직은요. 그녀는 인정했다. 이웃마을 시골집에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잘 되면 이사할 생각이에요. 버스가 다니니 통근은 문제 없어요. 네, 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죠. 좋아요. 일단 수습기간 한 달 동안 계약을 맺고 서로 맞는지 통근이 편한지 한번 보죠. 서연은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 안드레이는 월요일부터라도 출근할 수 있다고 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사무실을 나와서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 씨, 저 합격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드레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일자리가 생겨서 기쁘네요. 고마워요. 그녀는 다시 한번 감사의 물결을 느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대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축하해야겠네요. 언제 한번 모여서 축하 파티라도 하죠. 그가 농담했다. 그럴까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고 머릿속에는 그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녁 식사를 마련하는 것. 그날 그녀는 희망에 가득 차 시골집으로 돌아갔다. 일자리를 구했고 비록 임시적이지만 그래도 시골집은 점차 살만한 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남은 것은 민준에 대한 감정, 더 정확히는 그가 남긴 고통의 잔재를 정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첫 출근 날, 서연은 이른 버스를 타기 위해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났다. 군청 소재지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 버스는 모든 정류장에 서서 승객들을 태우고 내렸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간의 피로가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채 사무실로 향했다. 직원은 많지 않았다. 안드레이, 주임 회계사 올가, 젊은 남자 직원, 그리고 직접 차를 다루는 세차장 직원 2명. 올가는 그녀에게 경고했다. 서류가 많고 일은 꼼꼼해야 해요. 제가 가르쳐주고 보여줄 테니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실수는 우리에게 큰 손해를 입히니까요. 서연은 겁먹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았고 특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받았다. 올가는 보고서, 청구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메모하며 버텼다. 첫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녀는 피곤하지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수습 기간이라 적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정식 월급을 받게 될 것이다. 유일한 단점은 버스였다. 항상 편리하게 운행되지 않았다. 가끔은 돌아오는 버스를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다. 직장에서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거의 어두워져서야 돌아왔다. 한 번은 버스가 아예 오지 않아서 지훈에게 전화해서 차로 데리러 와달라고 해야 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그는 와주었다. 그날 차 안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엔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중간쯤에서 지훈이 제안했다. 도시에 방을 하나 얻는 게 어때요?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러고 싶지만 아직 월급이 적어서요. 방세도 비쌀 거고요. 아직 한 푼도 모으지 못했어요. 이해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습 기간이 끝나면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죠. 아니면 정급할 때 하룻밤 묵어야 한다면 우리 집에 와도 돼요. 제 아파트에 방이 하나 남거든요. 저도 군청 소재지에 살아요. 일 때문에 자주 돌아다니긴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의 선택지로 제안하는 거예요. 서연은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집에 머무는 것.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는 더 가까운 무언가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단지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고마워요. 그녀는 창밖을 보려 했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침묵했고 차는 그 사이 비포장도로로 들어섰다.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나무들을 비추었다. 어느 순간 서연은 지훈과 함께 있으면 평온하고 왠지 모르게 든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계속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지만
자신의 감정이 두려웠다. 다시 배신당할 위험에 처하고 싶지 않았다. 또 몇 주가 지났다. 서연은 어느 정도 업무 리듬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몇 번은 늦게까지 남았지만 버스는 왔다. 민준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지인들을 통해 그가 이미 새 여자친구의 거의 약혼자라는 소식만 들었다. 엄마도 드물게 전화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시골집 수리에 급한 것이 없는지만 물었다. 주말이 왔다. 서연은 새 직장에서 한 달을 버텼고 조금씩 자립하기 시작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다. 지훈이 축하하자고 했던 말이 떠올라 그에게 전화했다. 지훈 씨 안녕하세요? 그녀는 활기차게 말하려고 애썼다. 저 내일 쉬는데 저녁에 오실래요? 뭐 좀 만들어서 같이 저녁 먹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소음이 들렸다. 아마 운전 중인 모양이었지만 그는 금방 어딘가로 차를 세웠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방해가 안 된다면 갈게요. 방해 안 돼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7시에 오세요. 다음 날 내내 그녀는 청소와 요리에 전념했다. 가게에서 고기와 채소를 좀 사서 가벼운 샐러드를 만들고 파이를 구웠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레시피를 물었다. 소박했지만 어떻게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낡았지만 깨끗한 할머니의 식탁보를 깔고 식기를 놓았다. 지우는 약속대로 정확히 7시에 도착했다. 그는 어두운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들꽃 다발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정말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남자는 어색하게 꽃을 내밀었다. 그냥 오기가 좀 그래서요. 소박하지만 진심이에요. 서연은 꽃을 받아 병에 꽂았다. 꽃병은 없었다. 지훈은 집을 둘러보았다. 보아하니 여기서 모든 걸 잘 정돈하셨네요. 정말 아늑해요.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서연은 건배를 제안했다. 당신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여기서 저를 도와준 것, 일자리를 알려준 것, 정말. 지우는 서연이 가게에서 찾아낸 무알코올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다. 당신이 잘 지내게 되어서 기뻐요. 포기하지 않은 당신이 대단해요. 저녁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들은 웃으며 어린 시절의 순간들을 회상했다. 알고 보니 지훈도 젊었을 때 친척집 때문에 이 마을에 가끔 왔었다고 했다. 어느 순간 서연은 남자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과는 마지막 몇 년 동안 모든 것이 긴장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저녁 공기를 쐬기 위해 현관으로 나갔을 때 지우는 슬며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춥지 않아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길에 온몸이 짜릿했다. 두렵고 설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시선을 들었다. 지훈 씨, 그녀가 속삭였다. 저 지금 무언가를 시작할 준비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의 눈에는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박하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기쁠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사랑이니 관계니 뭐니 그런 걸로 달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서연은 감사함과 어떤 새롭고 따뜻한 감정으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기댔고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 아직 올바른 사람들이 도중에 버리지 않고 이유 없이 고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다. 물론 아무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믿고 싶었다. 그들은 현관에 더 오래 앉아 속삭이며 이야기했다. 아주 늦어졌을 때 지훈이 제안했다. 괜찮으면 자고 가도 될까요? 운전하기엔 너무 늦어서요. 다른 방에서 잘게요. 여기 두 번째 침대나 소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옆방에 낡은 접이식 소파가 있었다. 그럭저럭 쓸만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어두운 밤에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 소파를 폈다. 지우는 셔츠를 벗고 티셔츠 차림이 되었고 서연은 그에게 베개와 이불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눕자 그녀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속에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며 이렇게 평온하고 따뜻했던 적은 오래되었다. 밤은 반쯤 잠든 상태로 지나갔다. 비록 다른 방에서 잤지만 아침에 서연이 일어났을 때
지우는 이미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소 지으며.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매일 아침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서연은 일하고 저녁에는 가끔 지훈과 만났다. 물론 매일 그를 초대할 수는 없었다. 그에게도 자신의 일이 있었고 그녀에게도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가까워졌다. 서연의 엄마는 딸이 이제 일한다는 것을 알고는 전화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시골집 수도세랑 전기세 내는 거 잊지 마.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여전했다. 민준과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다. 그는 연락해오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은 변호사로부터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마무리하여 더 이상 청구할 것이 없도록 하자는 민준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불쾌한 떨림을 느꼈지만 논쟁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며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어차피 그의 것이었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그는 그녀에게 몇 가지 가구를 남겨주기로 동의했지만 결국 그것들은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고 가져갈 곳도 없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다.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격리보조 정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월급도 올랐다. 집을 구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그녀는 이미 시골집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우리 대대적인 수리를 해서 여기서 사는 건 어때? 여름엔 괜찮고 겨울엔 난방을 해야겠지만 이라는 생각을 던졌다. 서연은 망설였다. 시골집은 아늑했지만 1년 내내 마을에 사는 것은 도시에서 너무 멀어서 꺼려졌다. 그러나 그녀는 지훈의 열정을 보았다. 그는 보일러를 설치하고 벽을 단열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어느 저녁, 그들은 바로 그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있잖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좋다면 같이 사는 걸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면 압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서연의 심장이 떨렸다. 너무 빨라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그에 대해 신뢰와 이해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그 길일지도 모른다. 물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운명은 새로운 기회가 올 때 묻지 않는 법이다. 나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게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침묵했고 잠시 후 서연이 조용히 덧붙였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빌어먹을 체크문의 가방들을 끌고 굴욕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때 저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요. 저에겐 일도 있고 머리 위엔 지붕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리고 당신도 있죠. 지우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부드럽고 거의 소심한 입맞춤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구름이 흩어지고 달이 부드러운 빛으로 마당을 비출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서연은 과거가 물러나고 미래가 자신을 손짓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낡은 쪽문 뒤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어쩌면 새로운 사랑을 선물해줄 준비가 된 한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직장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가끔 지훈과 주말에 도시에 나가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 들렀다. 그녀는 이제 전 남편이 준 고통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었다. 잃어버린 순진했던 세월에 대한 후회만 남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나는 다시 살기 시작한다고 말할 충분한 힘과 자신감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엄마가 잠시 그들의 도시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일하던 친척이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게 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서연은 이제 엄마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딸이 독립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러면 그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서연은 이미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골집에는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기초를 보수하고 난방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제처럼 보였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서연이 비웃음과 조롱 속에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린 후 바로 이 낡은 시골집, 기울어진 쪽문 뒤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될 줄을.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녀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
그녀가 필요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준 새로운 사람.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긴 길이 남아 있었다. 문제, 다툼, 생활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 깨달았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배신이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 당신의 슬픔을 비웃는다고 해서 온 세상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서연의 인생에서 비극적인 장은 끝나고 어려움과 동시에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아마도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환상이 무너질 때 현실적인 지지와 진실한, 비록 즉각적이지는 않더라도 사랑이 나타나는